네, 안녕하세요. 5주차 네 번째 장 이마케팅과 소셜 마케팅 강의를 맡은 최종 교수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이번 시간은 이마케팅의 개요, 그리고 이마케팅의 전략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이고요. 이마케팅의 개요에서는 이마케팅을 정의해보고 이 비즈니스 시장의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마케팅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마케팅 전략에서는 STP 전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목차고요.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 이 마케팅의 개요, 그리고 이 마케팅의 전략, 그리고 이 마케팅 믹스, OC, 소셜 마케팅,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사실 이 학습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다면 시험을 치실 때나 과제를 하실 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케팅이라 하면 이제 이 비즈니스 초기에는 좀 멋있고 효율적인 웹사이트를 구축해서 전자상거래 실현하는 전략만으로도 기업이 진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지도 할 수 있었고, 지금은 어때요? 인터넷 기술과 시스템이 등장하고 기업 간에는 경쟁이 엄청나죠. 그래서 기업은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마케팅 기법을 요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마케팅이 어떤 건지, 그리고 시장 환경은 어떤지, 그리고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므로써 여러분들이 후에 기업에 나갔을 때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만 조금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걸 더 특징적으로 가져야 되고 다른 경쟁 기업에서 어떠한 마케팅 환경으로 가야 되는지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비즈니스 환경 하에서는 그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의 환경이 변화하고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시장도 변하는 거죠. 그리고 경쟁 환경 자체도 변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쟁 방식을 결정하는 마케팅,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장에 가서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이렇게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기업의 경쟁 방식도 그 경쟁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경쟁 방식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케팅에 대해서 지금은 범위가 마케팅이라는 범위로 배우지만 요즘은 마케팅의 범위가 너무나 커져서 시작부터 제품을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고, 그 개념이 마케팅으로는 작기 때문에 브랜딩이라는 소개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마케팅 학회에서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케팅이라 하면 이렇다라는 건 이해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직이나 개인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교환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환경 하에서 조직이나 개인이 교환을 창출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이 어떤 것인지 정의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의하고 관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교환을 창출하며 어떻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그런 방법들을 배운다는 겁니다. 이번 장에서. 여기서 말하는 교환을 창출한다. 조직이나 개인이 교환을 창출한다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들 교환한다라고 하면 뭐 하는 거죠? 주고받는 거죠. 내가 어떤 걸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다른 걸 받는 거죠. 그만의 가치,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기업의 경우에서는 사실 이게 거래가 가장 일반적인 교환인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제공할 테니 금액을 주거나, 우리가 어떤 걸 돈을 줄 테니 어떤 거 서비스를 주든지 제품을 주든지 컨텐츠를 주든지 가치를 주든지,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전적으로 보상받게 되고요. 기업의 마케팅은 이러한 이제 거래를 창출하고
이게 한 번 이렇게 거래가 일어나면, 기업과 소비자 사이 이렇게 한 번 거래가 일어나면 기업 입장에서는 한 번만 거래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계속적으로 유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돈을 받거나 새로운 가치를 파는 걸 좋아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걸 원하겠죠. 한 번 산 고객이 한 번만 사고 빠져나가는 걸 원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기업의 목적이고요. 근데 이게 이 비즈니스 환경하에서는 교환의 대상물이 오프라인 마케팅에 비해서 너무 다양해졌죠. 기존에 없었던 제품이나 서비스를 끝이었던 오프라인 시장에서보다 뭐 온라인 컨텐츠라든지 뭐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새로운 정보나 뭐 시간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중요한 제공물이 아니었는데 일상적으로 교환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급부로 받는 것 자체도 뭐 고객의 정보,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정보나 노력이나 시간 등을 기업에서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마케팅과 달리 이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마케팅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고, 그냥 마케팅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제품이나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더 넓은 범위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 마케팅이란 것은 마케팅의 기본인 고객의 커뮤니케이션부터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을 수행하고 있어서 부분적이나 전체적으로 정보 기술을 사용하는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뭐 전체적으로 그것을 전략을 수립하고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그걸 수행함에 있어서 뭘 사용한다? 정보 기술을 사용하는 마케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 개념을 이 마케팅으로 통일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케팅은 이런 것이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고, 정확하게 정의를 한 번 더 하자면 이 비즈니스 환경하에서 우리가 이제 이 비즈니스 환경하에서 조직이나 개인이 교환을 창출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과정 전체를 이 마케팅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기업은 새로운 전략으로 시장에 접근해야 돼요. 왜냐면 기존의 오프라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에서 간다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전략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은 전략으로 우리는 제품이 최고입니다. 우리 제품을 시연해 보십시오. 라는 걸 온라인에 가서도 시연해 볼 수 있나요, 제품을?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전략으로 접근해야 되고, 이 새로운 형태의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비즈니스 환경에서 시장과 소비자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시장이고 이 비즈니스 환경은 소비자는 어떻고 이걸 이해해야지 우리가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환경에서 시장은 인터넷이란 기반 환경을 인해서 현실 세계와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이 있고, 이 현상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상품 특성, 그리고 비용과 가격 특성, 두 번째, 세 번째 네트워크 효과, 네 번째 시장 권력 이동의 특징을 많이 봐요. 첫 번째 상품의 특징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품 컨텐츠도 많겠지만 정보재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디지털 제품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게 정보재는 디지털 형태로 표현하고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의 형태인 거죠. 제품의 형태가. 대표적인 게 뭐 소프트웨어 제품, 뭐 윈도우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뭐 R 같은 것도 사실 SPSS,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게임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디지털 제품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제품, 데이터베이스 정보 이용,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자료를 다운받을 때 비용을 지불할 때도 있죠. 그럴 때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정보 이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회 전체가 이 정보화 사회가 되고 있고 이미 지식 기반 사회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구조도 그만큼 고도화되는 거죠.
제품 기반의 사회보다는 정보나 지식 기반의 사회가 되어버렸고, 모든 소비자들 자체도 정보야 제품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제품에 관련된 지식, 정보 이런 거 다 찾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엄청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재의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뭐 어떤 제품을 산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냥 그 제품이 예쁘지, 이거 사야지라고 길거리 가다가 사시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제품 하나, 뭐 신발 하나를 구매하기 위해서 온라인에서 얼만큼 서칭을 하는지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 서칭에 들이는 시간, 그리고 그 서칭이 정리된 것들의 노력,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런 것들이 다 정보재거든요. 이 정보재가 엄청 많아진 거죠. 여행 상품도 보험 상품도 그렇고요. 여행은 물리적이지만 여러분들은 소비자가 티켓을 구매하잖아요. 그래서 여행 정보가 이렇다라는 걸 온라인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영화 티켓, 부동산 거래, 항공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요즘은 정보재로 가고 있고요. 두 번째가 비용 가격 특성입니다. 독특한 가격 구조와 가격 탄력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정보재라는 건 생산 비용이 기본 물리적 제품보다는 어때요? 비쌀까요? 쌀까요? 차이가 엄청 커요. 비쌀 수도 있고 쌀 때도 있겠죠. 하지만 차이가 커요. 그리고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격 구조거든요. 그 전략에 차이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보재 경우에는 한계 생산 비용. 자, 우리가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면 내가 드릴 수 있는 투입할 수 있는 돈들이 기존에 정해져 있고, 내가 억만장자, 천만장자라도 천만 그 장자의 돈을 다 쓰면 생산이 멈추는 거잖아요. 벌지 않는 이상. 하지만 정보재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 번 생산해내면 1000만 개 만드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 생산 비용이 제로에 가깝다는 말이 한계 쪽같이 생산할 수 있는 비용이 엄청나게 싸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 비용 비중이 일반 제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거죠. 그리고 가격 설정에 있어서도 기존 제품의 가격 산정은 생산 비용에서 내가 이만큼 생산 비용에 투자를 했으니까 그만큼 해서 내가 벌 수 있는 돈 마진을 더해서 비용 가격 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거죠. 근데 정보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생산 비용이 없기 때문에 고객이 느끼는 가치에 맞춰서 가격을 책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치 기반 가격 산정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존의 제품에 마진을 더하는 비용 기반 가격 산정 방식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넷 시장에서는 가격 탄력성,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 가격 특성도 이렇게 있지만 가격 탄력성도 증대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이게 가장 큰 형상을 소비자와 생산자 측면에서 모두 살펴볼 수 있는데, 소비자 측면에서는 첫째, 물리적인 시장에서 비해서 여러분들 오프라인 시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품 가격이 낮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리적 시장에서 비해서 상품 가격이 낮아진다는 거죠. 이게 소비자 정보력이 과거에 비해서 높아지고 탐색 비용이 적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낮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서칭한다는 거죠. 그리고 최저가, 가성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 가격이 기존보다 더 싸지는 거죠. 또 네트워크 효과를 발생할 수 있어요.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이게 왜냐면 고객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거 확보하기 전까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제품들 많이 봤을 거예요. 뭐 7일까지 무료, 한 달까지 무료, 서비스 무료 이런 것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효과를 노리다는 거죠. 또 이게 소비자 마우스 클릭만으로 다른 서비스 업체나 다른 상품 전환이 쉽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상품 오프라인 가게에서 여러분들 제품 사러 왔을 때 다른 집 가는 거는 내가 발도 옮겨야 되고 시간도 들여야 되지만 그것에 비해 온라인에서 다른 업체 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에 비한다면 그게 이제 전환 비용, 내가 들이는 노력, 시간
비용으로 이렇게 한정해서 보면은 낮기 때문에 별 불편함 없이 가격이 싼 새로운 공급자에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 좋아진 면이라고 보시면 생산자 혹은 판매자 측면에서 보시면은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 통제가 훨씬 용이해져요. 그래서 기존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유통업체가 많이 꼈기 때문에 유통업체가 가격을 바꾸고 변경시킬 수도 있었지만 온라인에 내가 직접 올린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든 제품 나밖에 없어. 유통을 따로 두지 않는 이상 나는 가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정할 수 있고 변경하기도 쉽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뭐 상품 담당자도 우리 제품이 얼마나 팔리는지도 파악하기도 쉽고 가격 변경 작업도 엄청 쉬워요. 그래서 오프라인 상품 같은 경우에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의 개수는 정해져 있는데 온라인은 오프라인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상품 관리자의 경우에서도. 세 번째로 이제 네트워크 효과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네트워크 효과는 보편화, 협력, 제휴 이런 게 중요성이 증대된다는 거예요. 인터넷 시장을 가장 지배하는 큰 원리가 네트워크 효과거든요. 이 네트워크 효과는 제품의 효용이 어디서 느껴지냐면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이 그 제품을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포털이라든지 뭐 페이류라든지 그 플랫폼들이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쓰는 데만 쓰잖아요. 대부분. 이게 네트워크 효과에 기인한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 효과는 메트카프라고 이제 네트워크 전체의 가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법칙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게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크기가 클수록 가치가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달의 민족을 사용하실 때 배달의 민족에 많이 들어가 있는 업체가 많이 없어. 그럼 여러분들 배달의 민족을 사용할까요? 만약에 요기요가 배달의 민족보다 여러분들이 걸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엄청 많아요. 뭐 배달의 민족 들어가 보니까 커피 쳐다보니까 12개 나오는데 요기요에서 들어보니까 20개가 나와.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서 주문하게 되냐고 하는 거죠. 그게 네트워크 효과의 단적인 예인 거죠. 그리고 시장의 권력 이동이라는 겁니다. 이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시장의 권력 이동을 소비자 중심의 시장과 정보 중개상의 시장이 활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인터넷 시장에서는 판매자 중심의 시장이 아니에요. 소비자 중심의 시장인 거죠. 과거에는 온라인이 없었을 때는 생각해 보시면 내가 부산에서 뭐 내가 마음에 좀 들어서 할인을 엄청 대폭해서 이 신발을 3만 원에 팔았다 칩시다. 그럼 여기 서울에 가서 내가 5만 원에 팔면 누가 뭐라 할까요?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유리했거든요. 근데 인터넷 시장에서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서칭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소비자가 공급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게 되고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이 무너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주도권이 예전에는 공급자가 파워가 셌는데 이제는 소비자에서 급격히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는 인터넷을 통해 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신제품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저기도 마음에 안 든다 이 태클을 걸기도 하고 그리고 뭐 컨텐츠 제작에 내가 마음에 들면 컨텐츠 제작도 해서 게시판 의견이나 자료를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소비자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정보 중개상 자체도 정보와 중개상의 합성어긴 한데 이게 정보를 매개로 해서 중개상 역할을 하는 기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제품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순위들을 볼 수 있는 단화와 이런 거 쇼핑 순위 리스트 이런 것들을 정보 중개상이 하는 역할이라 보고 이게 생산자의 정보를 취합해서 원하는 상대방을 찾아서 정보를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산자와 최종 소비자가 직접 만들게 됨으로써 중간 유통업자가 없어지게 되는 탈중개 현상이 초창기 예측이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정보 중개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소비자나
정보 중개상으로 권력이 이동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살펴보시면 이 비즈니스의 시장 환경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가 상품 특성에 대해서였죠. 그래서 정보재가 비중이 증가되고 이게 디지털 형태로 표현되면서 네트워크로 전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의 상품 이용 상태에는 뭐 여행상 티켓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비용 가격 특성이 있는데 가격 구조가 독특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 비용이 커지고 가치 기반 가격 산정 방식이 이용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격 탄력성도 증대되고 탐색 비용, 전환 비용이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생산자 측면에서도 가격 통제가 훨씬 용이해져서 유동적으로 가격이 책정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네트워크 효과 제가 말씀드렸죠. 이 네트워크 효과가 보편화됐고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 제품을 사용하는가가 이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게 거고 이 네트워크의 가치는 구성하고 있는 구성의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효과가 엄청 커졌어요. 그걸 선점하기 위해서 기업들도 엄청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협력이나 제휴를 하고 이것들이 이제 표준으로 자리 잡아서 경쟁 우위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권력이 이동했다. 시장의 권력이 이동했다. 예전엔 생산자 중심의 시장이던 게 소비자 중심의 시장이 돼서 왜 정보의 비대칭성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했고 예전에는 정보 중개상, 중개업자, 유통업자들이 망할 거라고 했는데 사실 해보니까 정보 중개상이라는 사람들이 생겨서 기존의 중개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소비자나 생산자를 찾아서 정보를 취합해서 원하는 상대방을 찾아줘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력이 이동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 마케팅의 특징입니다. 이 관계 마케팅으로 대별되는 이 마케팅의 특징은 1대1 마케팅 측면에서 살펴보면 네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어요. 마케팅 자체가 소비자와 관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대1적으로 그 소비자와 나와의 관계에 1대1 마케팅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네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상호작용성이에요. 이 상호작용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고객과 내가 상호작용한다는 건데 이게 마케팅 활동에서 전제가 되는 이게 마케팅 활동을 하려면 전제가 되는 상황이 있어요. 뭐냐?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상호작용성,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사용자의 능력으로 많이 보는데 이 상호작용성이 높은 건 커뮤니케이션이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잘할 수 있다고 정의하는데 이게 인터넷을 활용해서 고객과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기업들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는 걸 제1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가 불편하고 뭐가 힘들고 뭘 하고 싶고 이걸 찾아준다는 거죠. 그 상호작용성이 첫 번째 특징이란 거죠. 이 상호작용성은 어때요? 인터넷이 들어오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작아질까요? 증대될까요? 상호작용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고객은 좋은 거죠.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한테 고객을 더 잘 알고 좀 더 자주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며 고객은 우리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객은 온라인 활동을 더 지속하게 할 거고 고객을 적극적으로 나중에는 마케팅까지 우리 거에 대해서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게 하는 거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한다면 이 회사의 서포터즈가 될 수 있고 충성도 높은 고객에 대해서 어떠한 커뮤니티에서도 이 업체 별로더라고 했을 때 아니던데 나는 좋던데 나는 이런 바이럴 효과도 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성을 통해서 기업이
고객 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우리가 가지는 가치가 공통의 가치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성의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가 맞춤화라는 거죠. 커스터마이제이션이에요. 많은 이 마케팅을 하시는 마케터라고 하거든요. 마케팅을 하는 담당을 가진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이 마케터들은 소비자들에게 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상품이 이런 거고 이런 서비스가 이거니까 구매하세요 라고 이런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상호작용 매체로 인터넷에 대해서 되게 초점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예로 보시면 어떤 제품을 사기 위해서 뭐 11번가, 뭐 쿠팡 이런 데 들어가 보셔도 그 제품이 그냥 이미지 하나만 딱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은 이런 재원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쓸 수 있다 라고 설명을 이미지와 영상으로 많이 설명을 해놨죠. 그런 거 보셨죠? 거기서 보시면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맞춤화라는 거는 이게 사용자하고 웹사이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개인화하는 거죠. 왜냐하면 웹사이트 방문하는 고객은 개개인입니다. 개개인. 뭐 내가 10명이 한 번에 묶음으로 웹사이트에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은 개개인이고 개개인의 욕구, 선호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정확하게 우리는 그 고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이해에 대해서 최대한 그 사람에 맞춰서 개별적인 서비스나 정보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웹사이트를 구성할 수도 있게 해주고요. 또 보시면 고객하고 대화하고 게시판 통해서 고객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서 상호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게 상호작용이죠. 정보를 알아내는 게. 그래서 이게 개개인 특성에 맞춤 제한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계를 강화하게 되고 우리가 상호작용하면서 알아낸 정보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네이트 보시면은 내가 자주 가는 페이지가 먼저 나와요. 내가 쇼핑을 자주 한다면 쇼핑 페이지가 먼저 나오게 되고 그것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옮길 수도 있게 되어놨고요. 뭐 내가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스포츠, 시사를 좋아한다면 시사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나오게 옮길 수도 있게 돼 있고 결국에는 커스터마이제이션 되면 저절로 옮겨진다는 거죠. 순서도. 세 번째가 정보 지향적이에요. 이 특징이 이 마케팅은 정보 지향이죠. 엄청나게 정보가 중요해요. 그래서 인터넷은 기업 측면에서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인터넷 기업은 마케팅 할 때 정보를 이제 뭐 검색 엔진 이게 더 쉽게 여러분들이 검색 엔진에 보시면 광고에 대한 정보도 많을 거고 여러분들이 검색 엔진을 검색하면서 생기는 정보들도 생긴다는 거죠. 그게 로그 기록이라는데 그 로그 기록도 사실 판매하는 기업도 있어요. 판매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예 네이버 보시면 사실 네이버는 광고를 수입을 통해서 거의 다 살아가거든요. 그 광고가 여러분들 정보기관에 간 거예요. 기반한. 여러분들이 스포츠 갔다가 대부분 뷰티 가더라. 이런 정보 로그가 많이 생기게 되면 그 로그 사이에 어떤 광고를 넣어야 됐어? 스포츠 옆에다가 뷰티 쪽에 광고를 넣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보 경제학에서는 정보의 양과 정보를 보는 사람 수는 상충관계에 있다고 보았어요. 예를 들면 TV나 라디오 광고는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보다는 매우 적은 양의 정보만 적용할 수 있죠. 하지만 인터넷은 웹사이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의 양 또한 거의 무한대로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광고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TV나 신문에서 알리고 싶은 정보를 충분히 다 볼 수 있나요? 기업들은 다 낼 수 있을까요? 다 못 내요. 그냥 외형, 성능, 디자인 이런 것만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 페이지 신문 내가 10장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10장 쓰는데 비용이 얼마다? 엄청나다는 거죠. 그런 광고를 채택해 주지도 않고요. 신문사에서.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하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원하는 모든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거죠. 아마존은 300만 종이 넘는, 지금 500만 종? 내가 봤을 때 1000만 종 될 거예요. 각종 책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뭐 저자의 견해라든지, 이 책에 대한 정보만 보는 게 아니라 저자의 견해라든지, 책, 서평, 독자 후기, 이 책을 구입한 사람은 어떤 책을 궁금해 하더라. 이 정보량이 물리적 공간과 도저히 다르다는 거죠. 아무리 큰 서점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제일 아는 서점, 뭐 교보 문고, 동보 서적 해도 수십만 종류의 책을 쌓아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 더 불가능하죠. 그런데 인터넷은 이 방대한 정보를 축적해 놓으니까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책을 언제든지 편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정보는 인터넷의 가장 원초적인 제품이 되는 거죠. 네 번째가 비효율성입니다. 물리적 공간에서 마케팅을 한다고 전개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어떠한 공간에다가 마케팅 하는 거예요. 어떠한 뭐 땅이 있다. 그 땅 안에서만 마케팅 활동을 전제해 보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거는 판매 채널. 여러분들이 자신의 물건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소매상을 먼저 모아야 되거든요. 내가 직접 판매하면 그 공간만 있으면 되겠지만, 아니면은 그만큼의 수익이 날까요? 그 내가 공간에서 하나만 판다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소매상 통지를 통해서 내가 유통가에 더 싼 납품가에 제공할 테니까 너희가 이걸 사가면 사기 더 비싸게 조금 팔아서 너희가 마진 남겨라. 그리고 소매상을 모아야 되고, 소매상까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도매상도 모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제품이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트 가보시면 더 잘 보이게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진열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뭐 과자 봉투로 과자로 캐릭터도 만들고 뭐 사람이 거인이 서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매상에서 소매상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걸 하기 위해서 사람을 쓰잖아요. 그럼 채용 비용 들죠. 그리고 이걸 쌓아야 되니까 재고 비용 들죠. 유통 비용 들죠. 물류 비용 들죠. 그러니까 유통비가 엄청난 거예요. 거기다가 만약에 뭐 에러가 났어. 서비스 비용 들죠. 서비스용 보내야 되죠. 콜센터 이용해야 되죠. 근데 인터넷에서는 이런 마케팅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는 거죠.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서 도매상, 소매상 다 모아야 되나요? 필요 없죠. 자사 웹사이트 만들어가지고 웹사이트에 소개해두고 전 세계에다가 직접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 재고도 전사에 걸쳐서 하나 중요한 지역에 몇 개 물류센터만 구축해도 효과적으로 제품 공급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물류센터 구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재고도 줄일 수 있다는 게 비용 효율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마케팅의 큰 특징이죠. 그래서 이 마케팅, 인터넷 마케팅은 엄청나게 오프라인 마케팅과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 마케팅, 인터넷 마케팅에 대해서 잘 배우시면 진짜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걸로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만큼의 가치를 가진 건지 알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이랑 이 마케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환경을 가져야 되는지 엄청난 기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한 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장에서는 이제 이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실질적인 전략을 짜는 거죠. 이건 시장의 특징이라고 보신다면 이 장에서는 진짜 마케팅을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순간이 드디어 여러분들이 왔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